자, 오늘 수업은요, 지난 시간에 아마 매치 센스 룰 얘기를 하다가 멈춘 걸로 기억을 하고 있는데, 제가 기억을 잘못하고 있는 건 아니죠? 아무 학생이나 채팅창에 맞다라고 얘기만 좀 해주세요. 그럼 여기서부터 진행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동희 학생. 자, 그러면 네, 오늘 수업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캐리어에서 일어나고 있는 스캐터링에 대해서 얘기를 했는데요. 앞에 슬라이드 잠시만 돌아가서 한 번 더 머리에 상기를 하면 이렇게 이온화되어 있는 보론 이온들, 뭐 아세나이드, 이런 아세닉 이온들 이런 녀석들 때문에 캐리어의 대표 주자인 전자의 이동에 어떤 디플렉션, 변경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로 인해서 어떤 주어진 전기장 내에서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가 얼마나 잘 이동하느냐를 나타내는 척도인 모빌리티 값이 다소간 영향을 받는다라고 했고, 아래쪽에 뮤 임퓨리티 스캐터링 때문에 모빌리티가 어느 정도 영향을 받는지도 학습을 했습니다. 또 그 앞서서 가장 대표적인 가장 대표적인 스캐터링이죠. 포논 스캐터링입니다. 그래서 뮤 포논이라고 표현을 했었고, 뭐 이에 대해서도 학습을 했습니다. 온도 특성도. 그러면 이제 이런 질문이 나오는 겁니다. 아니,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 전자나 홀들이 이동하면서 특히 실리콘 재료 뭐 좌우가 됐건 위아래가 됐건 전기장을 만들어주면 전압을 인가하는 거죠. 그 내부에 전기장이 만들어질 거고, 그로 인해서 뭐 도너가 줬건 억셉터가 줬건 뭐 EHP가 생겨서 만들어졌건 어쨌건 자유전자나 홀들이 있을 때 이 녀석들은 플러스 또는 마이너스를 띠고 있고, 전기장이 있으니 쿨롱의 힘을 받아서 이동할 겁니다. 어떻게든 정전기적인 힘을 받아 이동하는데, 충돌은 크게 두 종류가 있다는 거죠. 포논 스캐터링, 임퓨리티 스캐터링. 그럼 그걸로 인해서 모빌리티가 어떻게 되는지도 학습을 했는데, 이제 그러면 합치면 어떻게 됩니까? 라는 질문으로 자연스럽게 넘어갑니다. 합치면 무슨 어떻게 더 해야 될까요? 모빌리티의 총합은 여기 아래쪽에 있는 대로 이미 정답이 아래쪽 오른쪽 하단부에 있긴 하나, 뭐 수학적인 용어로 따지면 조합 평균을 구하는 것처럼 해서 역수를 구해서 더하고 최종값을 다시 뒤집으면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죠. 이게 왜 이렇게 됩니까? 라는 거에 대해서 이제 해결을 좀 합시다. 먼저 위에서부터 읽어보면요. 어떤 캐리어, 뭐 전자라고 생각하면 됩니다. 걔가 뭐 어딘가에 충돌이 난다고 합시다. 메커니즘 I인데요. 뭐 I를 그냥 포논이라고 이해해도 됩니다. 포논이 있다 치고 이 충돌이 일어나는데 걔는 무슨 시간 내에 일어나냐면 DT라는 아주 짧은 시간 안에 일어난다고 합시다. 뭐 그것도 잘 이해가 안 되면 그냥 1초라고 기억하는 것도 괜찮겠습니다. 어쨌건 짧은 시간 안에 충돌이 일어납니다. 근데 그걸 일반화해서 메커니즘 I라고 표현했고, 시간도 짧아서 DT라고 표현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떤 지난 시간에 아마 이 얘기를 하다가 멈췄던 것 같은데요. 0초, 1초, 2초면 2초에 한 번 충돌이 일어난다고 합시다. 그것을 뭐 포논 스캐터링이라고 해도 좋겠습니다. 2초에 한 번 일어나니까요. 내가 만약에 2초 동안 이 충돌을 관찰하고 있었으면 뭐 반드시 한 번은 일어날 것 같습니다. 물론 반드시라는 얘기가 틀릴 수 있는 게 평균의 개념이 들어가기 때문에, 다시 말을 정정하자면 평균적으로 2초 동안 한 번은 충돌이 일어날 겁니다. 내가 2초 동안 눈 뜨고 있으면요. 근데 문제는 내가 관심 있는 시간이 2초보다 짧다는 거죠. 뭐 예를 들어 1초라고 합시다. 그럼 이 경우에는 충돌이 몇 퍼센트 확률로 일어날까요? 그 확률을 한번 따져보자는 건데요. 2초 동안 무조건 한 번 일어나는데 나는 1초만 쳐다보고 있는 거죠. 상식적으로 50%로는 평균적으로 1회 충돌 나는 걸 관찰하겠네요. 뭐 이 개념입니다. 그래서 얘를 좀 일반화해서 이 2라고 하는 것이 메커니즘 I, 뭐 예컨대 포논이면 메커니즘 I에 의해서 충돌 간 평균 시간입니다. 앞서 모빌리티 정의할 때 모빌리티는 Q 타우 나누기 유효질량 이런 개념할 때 여기 충돌 간 평균 시간이라는 개념으로 타우라는 걸 썼었는데요. 이건 이제 I라고 하는 메커니즘, 뭐 포톤이겠죠. 밑에 보면 타우의 포톤 이렇게 아니 포논이라고 써줬죠. 그래서 뭐 타우 포논입니다. 나중에는. 어쨌건 여기 제가 예를 든 이거는 2초에 한 번 일어나는 거니까요. 그 메커니즘을 I라고 하면 타우의 I는 2초마다 한 번씩 발생하는 거죠. 그럼 2라는 뜻입니다. 충돌 간 평균 시간이요. 여기서 한번 꽝 하고요. 2초가 지나면 꽝 한다는 뜻입니다. 그래서 이 타우 I의 개념이 2가 될 텐데요.
자, 그러면 조금 전에 말한 대로 내가 관측하는 시간을 나는 1초라고 설명했지만 얘를 dt라고 생각을 하면 아주 짧은 시간, 뭐 요만큼이 될 수도 있겠죠. 그럼 요만큼의 시간 윈도우 안에서 몇 퍼센트 확률로 전자가 평균적으로 이 포논이라는 메커니즘에 의해서 충돌이 날까요? 라고 질문하면 그건 전체 시간 중에 내가 들여다보는 시간으로 하면 평균 확률을 계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나온 수식이 여기 강의 노트에 dt 나누기 타우 i입니다. 됐죠? 뭐 밑에 한 번 더 타우 i 설명을 하면 메커니즘 i 때문에 생긴 이벤트죠. 그 이벤트들 사이의 평균 시간입니다. 자, 그럼 이걸 들고요. 메커니즘 I, 포논 그거밖에 없습니까? 아니죠. 아이언 임퓨리티 때문에도 충돌을 한다 했죠. 그러면 타우 포논이라는 시간도 있을 거고요. 타우 임퓨리티라고 하는 시간도 있을 겁니다. 그다음 우리가 알고 있는 수학적으로 알고 있는 거는 어떤 이벤트 뭐 이게 포논 임퓨리티인데요. 어떤 이벤트 때문에 생겨난 충돌이 일어난 확률이 5%다. 또 다른 원인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10%다. 그러면 전체 충돌이 일어날 확률은 몇 프로입니까? 라고 물으면 5%랑 10% 둘이 더하면 되잖아요. 확률은 그냥 서로 다른 독립의 사건이니까요. 그냥 둘이 더하면 돼요. 그죠? 그래서 이 시간을 그러니까 확률 값을 더하면 되겠죠. 근데 이거는 확률이 아니잖아요. 이거는 시간의 개념. 아까 전에 위에서 구했잖아요. 확률 요긴데요. 요게 확률이잖아요. 그럼 얘로 바꿔주면 dt 나누기 타우 포논이라고 이렇게 수학적으로 쓴 이 항 자체가요. 이 확률 값이에요. 그 다음에 또 다른 확률은 또 다른 충돌 때문에 생긴 그 충돌 확률은 타우 임퓨리티였죠. 뭐 만약에 다른 메커니즘이 더 있으면 더 더하면 될 겁니다. 다만 우리 수업에서는 결정 실리콘 재료 안에서 주로 일어나는 스캐터링이 두 개밖에 없어서 얘랑 둘이 더하면 이것이 곧 토탈 뭐 타우 뭐 토탈이라고 할까요? 굳이 쓰자면 분의 dt 이렇게 되는 거랑 똑같을 겁니다. 자, 이러고 나서 dt는 좌변 우변에 동일한 거니까 약분을 하고 나면 타우분의 1은 타우 포논분의 1, 타우 임퓨리티분의 1 해서 가장 오른편에 있는 이 식이 완성됩니다. 이러고 나면 아니 우리가 궁금한 건 모빌리티잖아요. 이건 타우잖아요. 충돌간 시간인데 이거 어떻게 또 모빌리티로 바꿉니까? 인데요. 왼쪽 위에 이미 우리 학습했던 식이 있습니다. 뮤랑 타우는 비례하고 있고 그 비례상수는 Q와 유효질량이니까 얘는 그냥 동일한 어떤 주어진 값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타우 대신에 뮤 넣으면 됩니다. 난 이것도 찝찝합니다. 그냥 타우는 Q분의 M 에스터리스크의 뮤니까요. 이렇게 대입하세요. 뮤 포논 넣을 땐 여기 포논 넣고 여기도 뮤 포논 넣고 임퓨리티면 여기 I로 쓰고 얘도 I로 쓰고 대입해서 뭐 지울 거 지우고 날리면 가장 오른쪽 밑에 있는 이 식이 나옵니다. 그래서 어떤 충돌 이벤트가 그러니까 충돌의 원인이 되는 것이 지금은 포논하고 아이언 임퓨리티밖에 없지만 그게 뭐 3개, 4개, 5개, 6개, 뭐 수백 개 있더라도요. 각각의 이벤트, 충돌 이벤트로 인해서 전자가 뭐 내가 관심 있어 하는 시간 dt초, 1초, 뭐 굉장히 짧은 시간 동안 뭐 충돌이 일어날 확률이 뭐 A 메커니즘 때문에 5%, B 메커니즘 때문에 뭐 3%, C 메커니즘 때문에 20%뭐 이러면 그냥 모든 메커니즘 때문에 충돌이 일어날 확률. 그러니까 어떤 형태도 좋다는 거예요. 어떤 메커니즘도 좋으니 충돌 한 번만 일어날 확률은 몇 프로냐. 이런 걸 계산할 때는 확률의 합으로 계산하면 된다는 얘기입니다. 이런 얘기가 매치슨스 룰이 뭐 전달하고자 하는 바니까요. 책에도 있으니까 또 한번 읽어보고요. 내가 설명한 것도 잘 기억을 하고 한번 쫓아와 보길 바랍니다. 자, 이렇게 되면 우리 뭐 계속 실리콘 얘기할 테니까요.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그럼 우리가 관심 있어 하는 전자나 홀에 이동하는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인 이 모빌리티라고 하는 것이 뭐 지금 포논은 뭐 당연한 얘기죠. 뭐 실리콘 결정 재료 안에서 전자나 홀에 움직이니까 포논 스캐터링 당연한 거고요. 또 하나 뭐 어쩌면 당연한 것이 바로 불순물을 주입하는 과정은 뭐 N형 반도체, P형 반도체 만들어서 둘이 붙여가지고 PN 접합 다이오드도 만들고 나중에 트랜지스터 만들어 보면 뭐 소스 드레인은 N형이고 뭐 채널 영역은 P형이고 죄다 N형, P형 다 나누어질 겁니다. 결국은 불순물을 얼마나 투입했느냐에 대한 이 도핑의 양 이게 결국은 임퓨리티 스캐터링이라는 걸 불러올 거잖아요. 자, 그렇기 때문에 두 개의 요인 여기 나온 대로 뮤포는 뮤 임퓨리티에 의해서 토탈 모빌리티를 알았을 때 이 토탈 모빌리티는 뭐 굳이 쓰자면 NA와 ND의 함수 형태로 무슨 관계냐 이걸 또 사람들이 열심히 연구를 해봤습니다.
이 결과인 대입 그래프인데요. 되게 중요합니다. 이 그래프는 사실 머릿속에 외워서 그릴 수 있으면 너무너무 좋습니다. 뭐 그것까지 안 되더라도 제가 설명하는 중요한 세 파트는 꼭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크게 이렇게 도핑의 양을 자를 건데요. 15승, 18승. 18승은 앞에서도 그 degeneratedly doped의 기준이 되었던 수치였습니다. 물론 엄밀히는 이제 도너냐 억셉터냐에 따라 다소간 도너의 경우는 1E18보다는 좀 더 높은 수치였는데 그런 거 뭐 복잡하게 하지 말자 했었죠. 그냥 18승이면 진하다, 2하면 연하다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 15승보다 또 더 낮은 경우 보통 도핑을 하게 되면 그 말한 대로 보통은 1E 13까지는 좀 값싸게 만든 웨이퍼들은 죄다 P타입 불순물들이 함유되어서 생산되거든요. 얘보다 뭐 10배는 이상 높아야 일단 도핑의 의미가 있죠. 이제 넉넉하게 한 100배 정도까지는 도핑을 하더라도 뭐 얘랑 믹싱이 돼가지고요. 사실상 뭐 도핑의 효과가 별로 없어요. 도핑의 효과가 없고 특히나 전자나 홀이 임퓨러티 스캐터링 때문에 모빌리티에 손상이 가하는 일은 아직까지는 미미한 수준입니다. 그게 한 15승 기준입니다. 자, 그럼 봅시다. Y축이 모빌리티고요. 단위도 이제 익숙해지길 바랍니다. 외우세요. 제곱 센티미터 나누기 볼트 세컨드. X축을 보세요. 중요한 게요. NA 빼기 ND가 절대 아니라는 점입니다. 빼지 않았어요. 우리 앞에서 전자의 농도를 구할 때는 도너에서 억셉터를 빼가지고 넷 도핑 컨센트레이션을 계산했습니다. 순수한 값을 네트 값을 많이 봤었죠. 지금은 충돌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도너와 억셉터 모두 다 기여를 하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마이너스가 아니라 플러스이어야 된다는 점 주의하길 바랍니다. 이 얘기가 뒤따르는 얘기의 컨덕티비티, 우리 첫 수업 시간에 뭐 물질을 분류하기 위해서 리지스티비티가 뭐 10의 마이너스 3승에서 플러스 3승이면 반도체쯤 됩니다 라는 얘기를 했고, 그거 역수가 컨덕티비티, 전도도를 나타낸다고 했고, 이게 이제 뒤에 공부를 하면 뭐 이런 식으로 수학적으로 완성을 하게 됩니다. 이럴 때 전자의 농도와 홀의 농도를 계산할 때는 도너와 억셉터의 차이로 이것들을 계산해 줘야 되지만, 이 모빌리티 두 개의 값은요, 두 개의 차이가 아닙니다. 이 합에 의해서 이 지금 장표에 보이고 있는 그래프로부터 읽어오면 됩니다. 되게 중요한 말을 했습니다. 조금 전에. 이 얘기를 뒤에 또 다시 강조를 할 테니까요. 잘 쫓아오세요. 자, 여기 전자의 모빌리티 한번 봅시다. 이건 이제 전자니까 μn이라고 표현을 할 건데요. 거의 일직선입니다. 한 1400 정도 나옵니다. 홀 같은 경우는 뭐 엄밀히는 뭐 한 480 뭐 그냥 500 정도로 기억하면 됩니다. 네, 한 500 정도의 값을 가집니다. 보통 홀이라서 뮤피라고 쓸 겁니다. 거의 변하지 않죠. 그래서 이 영역은요, 포논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한 그런 영역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에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아예 없습니까? 아니요, 있어요. 있는데 별 영향이 없다는 뜻입니다. 포논 스캐터링이 도미넌트, 지배적인 영역입니다. 그 다음 15승에서 18승까지를 가만히 보면요. 이때부터 전자의 모빌리티도 급격히 감소하고요. 홀의 모빌리티도 급격히 감소합니다. 거의 뭐 이 정도면 한 300 가까이 내려오고 홀은 200 거의 반동가리 이하로 내려간다라고 보면 되겠는데요. 전자의 모빌리티는 거의 뭐 얼마예요? 한 30%, 70%가 급감하는 그런 수준까지 내려갑니다. 이렇게 모빌리티가 훼손되는 이유는 뭡니까? 모빌리티의 개념 다시 떠올려 보세요. 모빌리티는 네, Q, 타우, 유효질량입니다. 뭐 불순물이 많아지면 전자의 유효질량도 어느 정도 영향을 받을 수도 있겠죠. 근데 그보다 더 중요한 건 이 충돌 간 평균 시간이 훼손이 됐다는 겁니다. 즉 감소한 거죠. 즉 더 빈번히 평균적으로 충돌이 일어났고, 그 이유는 불순물 때문입니다. 특히 전자가 그런 데 취약하게 많이 영향을 받고 있는 상황이고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임퓨러티 스캐터링이 도미넌트한 영역이다. 뭐 이렇게 여기저기서 도미넌트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이제 마지막입니다. 마지막 오른쪽 이 진하게 도핑한 이 영역인데요. 뭐 추측을 해보건데 뭐 계속 불순물을 더 많이 넣으면 충돌이 계속 더 많이 일어나니까 결국은 꼼짝달싹 못 움직이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모빌리티라는 개념은 결국은 이렇게 쭉 가서 0에 수렴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하는 학생도 있을 것 같습니다. 홀 역시 쭉 감소해서 결국은 한 20승 정도라 아주 높은 모빌리티면 뭐 거의 모빌리티가 0에 가까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근데
실제 측정을 해보면 이 부분이랑 이 두 개의 라인인데요. 그렇진 않다는 거죠. 그러면 또 과학자나 공학자들이 항상 생각하죠. 왜 저럴까? 이유는 무엇일까?인데요. 뭐 설명을 미리 해주겠습니다. 근데 여러분이 나중에 R&D 연구 현장에서 이런 것들을 맞닥뜨렸을 때요. 스스로 뭐 과학 시간에 많이 공부하잖아요. 가설을 세우고 그걸 실험 데이터로 증명해서 내 가설이 맞음을 증명하면 그것이 곧 지식이 된다. 이게 이제 대학원에 있는 대학원생들이 하는 일입니다. 새로운 실험을 하고 이게 새로운 결과인데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근데 설명하지 못하는 새로운 결과는요. 학계에서 받아들여지지 않습니다. 논문을 써내도 그건 리포트지 그게 무슨 페이퍼, 논문이 되느냐라고 이제 출판을 허락하지 않습니다. 심사위원들이. 이유를 밝혀야 되는데요. 여러분이 그런 입장이다 생각하고 한번 이 부분을 곰곰이 생각해 보면 꽤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시간을 충분히 주면 좋겠으나 나가야 할 진도도 많고 머지않은 시간에 우리 시험도 봐야 되고 하니까 네, 생각했다 치고 가보겠습니다. 이거 왜 모빌리티가 0에 수렴하지 않느냐? 일단 뭐 도너나 액셉터들이 이렇게 여기저기 이 전체 도면을 실리콘 결정 재료라고 합시다. 내가 일일이 이렇게 본딩 모델로 다 그리지는 않았지만 뭐 실리콘 판이다라고 생각을 합시다. 네. 더 안 그릴게요. 뭐 이렇게 다 있습니다. 여기에 듬성듬성 이런 것들이 들어갈 겁니다. 자, 도핑의 양이 꽤 진해졌죠. 18승이면 우리 알고 있는 대로 5222잖아요. 이게 실리콘 어타믹 덴서티인데 뭐 거의 한 5만 개 중에 하나 정도 되는데요. 이게 꽤 진해지기 시작하면 여기를 굴러다니는 자유전자 입장에서요. 얘하고도 부딪혀야 되고요. 얘하고도 부딪혀야 되고요. 얘하고도 부딪혀야 되고 다 부딪혀야 돼요. 이게 적당히 있을 때는 다 부딪힐 수 있는데요. 적당히 있을 때가 바로 여기입니다. 15승에서 18승. 이게 더 많아지면요. 얘네들끼리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여기도 더 많아지면 이렇게 지네들끼리 이렇게 똘똘 뭉치는 이런 자그마한 서브 시스템들을 만든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요. 얘 다 이렇게 하나씩 서로 뭉쳐 있으면 전자 입장에서는 얘만 보여요. 얘 때문에 이렇게 가는 거지. 이 다른 제가 크게 동그라미 친 이런 것들은 이 전자의 움직임에 크게 영향을 주지 않게 됩니다. 이게 불순물의 양이 진해지면서요. 지네들끼리 여기 안에서 전기장 형성을 다 해버려요. 이 주변의 전자는 얘를 못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효과를 물리학에서요. 스크리닝 이펙트가 생겼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방금 전에 제가 얘기한 대로 아니 모빌리티 당연히 0으로 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라고 생각했겠지만 그렇지 않다라고 할 때 주로 물리학자들이 떠올리는 효과가 이 스크리닝 이펙트에 의해서 이 전자가 실제 체감하는 모빌리티 값은 우리가 생각한 것만큼 최악의 경우로 가지는 않는다. 그 가설이 이제 이런 겁니다. 이렇게 플러스 마이너스 전하를 띠고 있는 입자들끼리 서로 내부에 자체적인 쉴드를 치는 거죠. 서로 보호하는 막을 형성하고 있어서요. 전자 입장에서 저게 없는 것처럼 느껴지게 되는 효과들. 이런 것들이 이제 전자 입장에서는 누군가가 막아주죠. 스크린을 치는 거죠. 그래서 스크리닝 효과가 일어났다. 그래서 모빌리티는 결코 0으로 가진 않고요. 일정 수준의 포화되는 세츄레이션 된 값은 어느 정도 보장이 되는 거죠. 최소한 이 정도는 이동 가능하다라는 것들이 나오는 겁니다. 자, 계속 갑시다. 중간에 한 브레이크 타임 온라인이라도 집중하기 힘드니까요. 조금 더 자주 쉬도록 하겠습니다. 대신에 짧게 쉬면서 하겠습니다. 자, 이 모빌리티에 대한 온도 특성에 대한 효과인데요. 뒤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쉽시다. 모빌리티에 대한 온도 효과인데요. 우리가 앞서 공부한 두 개의 스캐터링 있죠. 레티스 스캐터링, 임퓨리티 스캐터링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요. 이 레티스 스캐터링은 아까 온도에 대한 특성이요. 뭐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온도 올라가면 레티스 스캐터링, 포논 스캐터링이죠. 같은 말로. 포논 스캐터링 많아질 거고요. 그럼 온도가 올라가면 이동도는 모빌리티는 훼손될 겁니다. 그래서 이거였죠. 네. 그 다음에 임퓨리티 스캐터링은 앞서 슬라이드에 잠깐 앞으로 돌아가 보면요. 네, 이거였죠. 뮤 임퓨리티가 이렇게 해석을 하다 보니까 온도에 정비례는 아니고 2분의 3승에 비례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걔를 들고요. 그래프를 또 그려보면 이렇게 됩니다. 물론 임퓨리티 스캐터링 때문에 얻어진 뮤 임퓨리티가 온도에 영원히 이렇게 거의
단조 증가 함수처럼 계속 증가하지는 않습니다. 이게 온도가 일정 영역 이상 올라가게 되면 이런 효과는 생기지 않습니다. 어쨌건 꽤 낮은 온도, 보통 한 100에서 200 켈빈, 250 켈빈 그 정도에서는 이 뮤 임퓨리티 값은 온도의 같은 상관관계가 양의 관계인, 네, 온도 올라가면 뮤 임퓨리티도 증가하는 형상입니다. 그게 진짜 일어나냐를 실험을 해본 겁니다. 실리콘 반도체 재료 안에 도너를 14승, 요거는 15승입니다. 15, 요거는 16승, 아니 잠깐만요. 19, 18, 17, 16. 이게 15승 데이터가 어디 있는데? 일단 책에 있는 걸 갖고 왔는데요. 놔둡시다. 네, 이거 19승, 18승, 17승, 16승, 14승입니다. 15승 요 어딘가에 원래 찍혀야 되는데 데이터는 빠져 있습니다. 가만히 그래프를 한번 눈으로 쳐다보면요. 이 19승 데이터에 만약에 실험을 더 했으면 요렇게 아마 18승은 요렇게, 17승은 아마 요렇게 가다가 어디선가 이렇게 갈 거고, 이 16승은 좀 더 가서 어딘가에 가서 꺾일 것 같고, 14승은 꺾일 기미는 안 보이지만 뭐 만약에 가능하다면 언젠간 꺾일 것 같고요. 대충 여기 오른쪽에 있는 이런 두 개의 레티스 스캐터링과 임퓨리티 스캐터링이 서로 파이팅 이치하다는 거죠. 서로에 대해서 싸우고 있는 관계인 거죠. 근데 이제 18승, 19승, 이 18승이 중요한 도핑 농도라는 건 앞서 배웠죠. 이게 degeneratedly, heavily doped의 기준이 되는데요. 좀 진하게 도핑된 거랑 그다음에 17승, 16승, 14승하고 한번 보세요. 이 진하게 도핑이 된 18승부터 요렇게 꺾이는 게 명확히 실험 데이터에 나옵니다. 근데 그 상대적으로 낮은 것들은 뭐 추정은 가능하나 그럴 것이다. 이렇게 뭐 꺾이는 게 보인다 하지만 그러기 위해서는 아마 온도가 0켈빈이 아닌 그보다 더 낮아야 될 겁니다. 이론적으로. 그렇기 때문에 진하게 도핑된 경우에는 참 재미나게도 이런 특성이 나옵니다. 즉 온도가 올라가면서 모빌리티가 향상되는 그런 온도 영역이 고농도 도핑을 했을 때는 가능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는 안 됩니다. 라는 얘기만 하면 재미없잖아요. 이게 더 재밌습니다. 여기 이 구간입니다. 여기가 300켈빈이잖아요. 우리가 쓰는 300켈빈 구간 기준으로 한 플러스 마이너스 50도? 되게 재밌는 구간입니다. 이게 만약 20승 데이터가 여기 없긴 한데요. 보통 요 최대치만 찍어보면 트렌드 라인이 이렇게 나오거든요. 대충 여기서 이렇게 꺾여 올라가서 이건 말도 안 되고 요렇게 될 것 같습니다. 거의 평탄하게 가는 모빌리티 구간들이 고농도 도핑을 한 반도체 재료에서 나와요. 상징적으로 그려보면 온도가 300켈빈 기준으로 플러스 마이너스 뭐 50도, 100도 뭐 플러스 마이너스로 이 정도 있을 때 19승, 20승일 때 이런 구간이 나오고 이 구간을 잘 활용한다라는 건 온도가 바뀌면 모빌리티는 거의 상수처럼 유지되는 온도 영역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고농도 도핑을 한 반도체 재료의 경우 이런 특성이 있는데요. 이걸 이용해서 소위 말하는 사물 인터넷 시대에 센서에 활용하는 센서 칩에 활용이 됩니다. 온도 변화가 있더라도 모빌리티는 상수 처리할 수 있으니 다른 변수를 들고 온도의 변화량을 명확하게 측정해 주는 것들이죠. 뭐 온도계가 대표적인 예가 될 수도 있겠으나 그거는 화학 물질을 이용해서 하는 온도계들이 훨씬 정확하고요. 그 이외에 온도가 뭐 우리가 이 센서들이 가동하는 동작 영역 내에서 전류를 흘려야 되는데 전류의 흐름에 모빌리티 큰 역할을 할 텐데요. 그 모빌리티가 상수값처럼 대접받을 수 있다면 다른 파라메타들을 손쉽게 내가 엔지니어링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이는 것들이 몇 개 있는데 뭐 이번 주 중에 정리해서 한번 숙제로 올려줄 때요. 한번 풀어보길 바랍니다. 자, 일단 여기까지 해서 모빌리티 관련된 얘기를 했고요. 이걸 들고 이제 드디어 전기장 E가 인가되어 있을 때 여기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이렇게 네모난 육면체로 만든 뭐 P형 반도체 P타입 실리콘 소재라고 합시다. 자, 이렇게 전기장이 인가되어 있을 때 이 내부에 있는 P타입이면 뭐 홀이 머저리티 캐리어죠. 얘가 어떻게 힘을 받아서 전류를 만들어낼까? 그 결과가 여기 제일 하단부에 있는데요. 이게 어떻게 유도되는지 3분만 쉬었다가 하도록 합시다. 26분 몇 초가 지나가고 있으니까 2시 30분에 네, 계속해서 드리프트 커런트 얘기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보도록 합시다. 뭐 너무 멀리 가지는 말고요. 네, 잠깐만 기지개 켜고 쉬세요.
네, 잘 쉬었습니까? 자, 어, 계속해서 진도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얘기 혹시 잘 들리죠? 혹시 안 들릴까 봐 확인은 하고 항상 컴퓨터도 쉬는 시간을 주면 얘가 이상하게 동작이 안 되는 경우가 있어서 혹시 채팅창에 아무 학생이나 잘 들립니다. 뭐 펜 낙서한 것도 잘 보입니다 하고 확인을 좀 해주세요. 네, 재훈이 학생 고맙습니다. 자, 계속해서 갑시다. 드리프트 커런트에 대한 얘기입니다. 지금부터가 진짜 어쩌면 전류를 한번 내가 여태까지 공부한 한 달 정도 공부했던 개념들을 이용해서 전류 전압 관계를 처음으로 작성해 본다라고 느끼면 될 거고요. 사실 여러분이 알고 있는 어떤 재료에 전압을 가해서 전류가 흐른다. V는 IR이라고 보통 표현하죠. 옴의 법칙. 그 옴의 법칙을 지금 여러분들이 유도하게 될 겁니다. 한번 쭉 같이 가봅시다. 쉬는 시간 직전에 얘기한 대로요. 전기장이 인가되어 있는 상황입니다. P타입 실리콘 소재의 양단에 사실은 여기 이제 메탈 물질을 붙여야 될 겁니다. 네, 붙여서 플러스 마이너스 전압을 인가한 상황이라고 생각합시다. 기본적으로 전류가 흐르겠죠. 이 전류는 도대체 얼마일까? 이 전류는 내가 여기에 불순물로 함량 투입한 NA하고 무슨 관계일까? 그래서 뭐 I를 어떤 함수식으로 내가 인가한 전압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억셉터나 도너의 양과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온도하고도 연관이 있을 것 같고, 뭐 여러 가지 파라미터에 의해서 전류는 결정될 겁니다. 그 관계를 한번 헤쳐가 보자는 겁니다. 자, 제일 먼저 전류라는 개념은 1초당 땡 쿨롬이 흘러갔느냐 이것이 그 암페어 개념이죠. 땡 암페어가 되는 거죠. 그래서 쿨롱 나누기 초가 암페어라는 개념인데 단위가 나오는데요. 그러면 우리가 이걸 계산하면 되겠죠. 초당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를 계산하면 네, 전류를 알 수 있습니다. 특히 여기 슬라이드의 제목에서 얘기한 대로요. 전기장에 의해서 만들어진 전류이기 때문에 전기장이 이 내부에 있는 캐리어를 이동시켰고 그 이동의 이름을 우리가 드리프트라고 앞에서 배웠죠. 그래서 드리프트 전류다라고 표현할 겁니다. 자, 그러면 시작을 해봅시다. 초당 몇 쿨롱이 지나갔느냐? 뭔가가 움직이니까요. 일단 P형 반도체를 예를 들었습니다. 뭐 N형 실리콘이라고 해도 되겠으나 그냥 플러스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이동하는 거는 양의 전하를 띤 입자라서 홀로 가지고 왔습니다. 자, 그럼 이 홀이요. 예를 들어 여기를 출발 시작이라고 합시다. 그럼 여기서부터 요만큼을 이동합니다. 자, 이때 홀이 휩쓸고 지나간 부피를 생각을 해보면요. 아마 요만큼의 부피가 될 겁니다. 자, 그래서 여기 밑에 나옵니다. 타임 t초 동안, 뭐 1초라고 기억해도 좋겠습니다. 1초 동안 모든 홀들이 지나간 면들이 면으로부터 얻어진 전체 부피를 한번 고민해 보자는 겁니다. 이건 뭐 초등학교 실력, 수학 실력만 있어도 되죠. 일단 이동하는 속도를 드리프트 벨라시티라 하고요. t초 동안 측정을 했으니 곱하기 t를 하면 속도 곱하기 시간이니까 이게 거리잖아요. 근데 우리가 궁금한 건 볼륨 부피니까요. 그러면 높이도 곱하고 네, 폭도 곱하면 됩니다. 이 경우에는 뭐 높이랑 폭이 이 이동한 방향, 홀이 이동한 방향에 따라 일정하니까요. 상수가 되어서 네, 가로 얘는 세로와 높이 곱이 될 겁니다. 요 새까맣게 칠한 요 면적을 단면적 A라고 표시했습니다. 자, 이제 T초 동안 홀이 휩쓸고 지나간 부피를 계산했는데요. 우리가 궁금한 건 부피가 아닙니다. 이 홀들이 만들어낸 쿨롱 전하량인데요. 일단은 그 다음 작업으로 두 번째 줄로 갑시다. 위에서 밑으로 내려올 때 유일하게 한 작업은요. 요 VDTA는 볼륨이잖아요. 거기다 뭘 곱했어요. P인데요. P가 뭐였죠? 단위 부피당 넘버 오브 홀이죠. 뭐 이 경우에는 B타입이라서 네. 단위 부피당 홀 몇 개 있습니까? 홀 농도잖아요. 여기에다가 볼륨을 곱합니다. 근데 볼륨의 개념이 뭐예요? 세제곱 센티미터잖아요. 단위가 세제곱 센티미터잖아요. 이 두 개 이렇게 날아가면 남는 거는 전체 홀의 개수죠. 근데 이 무슨 홀이죠? 타임 t초 동안 또는 1초 동안 휩쓸고 지나간 홀이 과연 몇 개냐? 예, 이 실리콘 소재가 P타입 실리콘 소재인데 그게 유니폼하게 물론 도핑이 됐다고 가정할 거고요. 위치에 상관없이 도펀트 개수는 일정하다고 하면 홀의 농도도 일정하게 나올 겁니다. 그래서 부피에다가 홀의 농도를 곱해서 넘버 오브 홀,
네, 근데 그냥 홀이 아니에요. T초 동안 이 단면적을 쫙 휩쓸고 지나간 그 홀의 개수입니다. 여전히 우리의 질문은 쿨롱 나누기 초인데요. 개수를 구했습니다. 뭐 아직 내가 원하는 게 안 나왔네요. 세 번째 줄로 갑시다. PVDTA는 위에 있는 거 그대로 가지고 왔고 이 앞에 Q를 곱했습니다. Q는 단위 전하량이죠. 단위를 한번 살펴보면 한 개당 몇 쿨롱이냐의 개념이 이 스몰 q의 개념입니다. 여기다가 뒤에 총 개수를 곱하면 단위가 삭제되어서 드디어 쿨롱이 나옵니다. 그래서 나옵니다. 전하량, 차지입니다. 근데 그냥 전하량이 아닙니다. 타임 t초 동안 또는 1초 동안 면을 휩쓸고 지나간 총 전하량입니다. 총, 토탈 차지의 양입니다. 홀이 만들어냈겠죠, 이 전하량은. 근데 이건 암페어는 아닙니다. 우리가 구하려고 하는 전류는 아닙니다. 그냥 전하량일 뿐이죠. 그래서 전류의 개념으로 가기 위해서 마지막 작업을 할 겁니다. 너네가 세 번째 줄에 구한 얘는 t초 동안 총 전하량이잖아요. 근데 내가 궁금한 건 암페어라는 단위니까 1초 동안 땡 쿨롬을 알아야 되잖아요. 1초의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세 번째 줄에서 네 번째 줄로 올 때는 t초가 아니라 1초. 그래서 t분의 1을 나눠버리면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나옵니다. 난 이도 저도 잘 모르겠다면 t에다가 1을 다 대입해주면 시당초 1초 동안만 연구한 거니까 똑같이 나올 겁니다. 자, 이러고 나면 네 번째 줄에 있는 QPVDA라고 하는 이 물리량은요. 뭐 Q는 단위 전하량 1.6 10의 마이너스 19승 정해진 값이고 P는 NA에 의해서 물론 엄밀히는 도노도 같이 들어가 있으면 Net Dopant Concentration이 NA-ND에 의해서 결정될 거고요. VD는 전기장에 있으면 VD는 서로 비례하는 관계고 비례 상수가 여태까지 열심히 배운 모빌리티였습니다. 딱 봐도 VD 자리에 뮤 곱하기 전기장 E를 대입해야 될 것 같은 생각이 들 겁니다. 마지막에 A는 내가 저 P타입 실리콘 물질의 단면적을 몇 제곱센티미터로 만드느냐의 게임입니다. 즉 설계의 영역입니다. 반도체 칩을 설계할 때 어떤 저항의 단면적의 면적을 얼마나 가져갈지는 서킷 디자이너가 해야 할 일일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마지막 줄에 QPVDA라고 불려진 이놈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1초당 그 단면을 휩쓸고 지나간 총 전하량이죠. 1초당의 개념이 들어갔기 때문에 드디어 초당 전하량, 시간당 전하량이니까 암페어, 전류입니다. 그래서 이 휩쓸고 지나간 주인공이 홀이라서요. 홀 커런트입니다. 만약에 제가 설명을 전자로 했으면 일렉트론 커런트가 될 겁니다. 어쨌건 드디어 드리프트 전류를 구했습니다. 전기장을 줘서 전하를 띤 입자가 휩쓸고 지나가면서 만들어낸 1초당 총 전하량, 즉 몇 암페어인지를 수학적 식으로 풀었습니다. 너무 지저분하니까 좀 정리를 하고요. 자, 이게 홀커런트입니다. 이게 갑자기 여러분 보고 이 질문을 던지고 홀커런트 구해보세요 하면 뭐라고 쓰지 하고 머리에 아무 생각이 안 들 수도 있을 건데요. 볼륨을 구하고 개수를 구하고 시간당 t초 동안 총 전하량을 구하고 초당 총 전하량 암페어의 개념으로 왔더니 뭐 쉽게 나왔습니다. 자, 그럼 이걸 들고요. 이게 이제 단면적은 회로 설계자가 정하기 나름이니까요. 면적마저도 노멀라이제이션을 한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서로 비교를 하기 위해서 뭐라고 할까요? 여러분, 저는 큰 사람이잖아요. 네, 물리적으로 큽니다. 그래서 아마 뭐 신체 뭐 표면적의 양으로 따지면 아마 우리 수강생들보다 내가 월등히 앞서 있는 1등이 될 겁니다. 근데 이러면은 공정한 경기가 아니잖아요. 뭐 피부 1제곱센티미터 당 뭘로 합시다. 이렇게 해야 뭔가 서로 페어한 비교가 되잖아요. 뭐 땅구멍의 개수를 한번 비교해 볼까요? 뭐 또는 머리에 난 모공마다 머리털이 몇 개 나 있을까요? 이렇게 해야지 뭐 총 머리카락의 개수, 머리카락의 길이 이런 걸로 하면 불공평한 게임이 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공정하게 평가하기 위해서요. 단위 면적당, 그죠? 전류를 주로 반도체 소자 엔지니어들이나 공정 엔지니어들이 평가할 때는 이 내가 새로 불순물을 넣어서 뭔가 신규 소재가 있을 때 얘가 동일한 전압에 대해서 얼마나 전류를 흘릴까 할 때 전압에 대해서 전류 얼마 흘러요? 라는 질문은 어느 정도 불공정성을 담고 있을 수 있잖아요. 면적을 키우면 전류가 많이 흐를 수도 있고 전압을 많이 가하면 뭐 당연히 전류도 많이 흐를 거고요. 그래서 어떤 주어진 전압에 대해서 어느 정도의 커런트 덴서티가 흐르느냐로 평가를 합니다. 그래서 전류 대신에 커런트 덴서티로 다시 바꿀 겁니다. 그래서 위에 있는 얘는 전류니까요. 단위 면적당 개념이 들어가야 되니까 다시 이걸 A로 나누어서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여기 제일 오른쪽 밑에 있는 이 녀석이 중요합니다. 어떤 반도체 재료에 드리프트 커런트가 어떻게 평가되어야 되느냐.
그 평가를 결정짓는 인자는 뭐냐입니다. 그래서 current density는 보통 J라 쓰고요. I는 전류니까 이 뭡니까 저게 I 나누기 단면적을 한 개 J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그럼 이 J는 도대체 무슨 파라미터 오징어 게임 같다. 의 함수입니까? 이거죠. 결론은 이거죠. 단위 전하량의 그 전류를 흘리는 주인공인 캐리어의 농도죠. 뭐 이 경우에는 P타입 실리콘이라 P라고 썼고요. 그 다음에 전기장을 가했을 때 얼마나 드리프트 되는 속도, 평균 속도가 얼마냐. 이 세 가지 요인에 의해서 결정나는데 얘는 뭐 우리가 지구상에 살고 있는 한 자연계를 어떻게 건드리지 않는 한 정해져 있다라고 하면 딱 두 개입니다. 네. 근데 이거 건드릴 수 있죠. 엔지니어가, 반도체 엔지니어가 NAND 이용하면 홀롱도 건드릴 수 있습니다. 드리프트 이것도 우리 건드릴 수 있죠. 반도체 엔지니어가. VD는 모빌리티의 전기장인데 전기장이야 뭐 주어지는 전압이죠. 여기서 여기까지 전압차가 뭐 2볼트다. 그리고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거리가 뭐 10나노미터다. 그러면 전기장은 고등학교 때 배운 대로 단위 길이 당 전압차잖아요. 단위로 볼트 퍼 센티미터예요. 반도체에서는 미터 대신 센티미터 많이 씁니다. 뭐 주어진 값 알고 소재의 길이 알면 네, 전기장 계산할 수 있는 값입니다. 모빌리티는 앞에서 배웠잖아요. Q, 타우 나누기 유효질량 이걸 이용해도 되고요. 이게 아니면 좀 전에 배운 식 기억나세요? 요 둘 사이 관계 모빌리티하고 도펀트의 합 총량요 총량 P를 구할 때는 NA 빼기 ND를 했지만 모빌리티를 할 때는 둘 더하라고 했죠. 왜냐하면 충돌이니까 억셉터도 기여하고 도너도 기여해요. 앞에 슬라이드 갑시다. 이거요. X축값 보이세요? 뭐 내가 넣은 거 엔지니어가 반도체 엔지니어가 결정하는 사안입니다. 결정했어요. 전자 읽으면 돼요. 네, 됐죠? 자, 그래서 뒤로 돌아와서 이 뒤에 VD라고 하는 것도요. 결국은 모빌리티는 결국 내가 도핑의 양을 얼마나 하느냐에 의해서 결판나는 인자이고 전기장은 내가 뭐 이거 외부에서 인가하는 전압이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죠. 다 내가 결정할 수 있어요. 드디어. P, VD 다 내가 결정해요. 전류 커런트 덴서티도 내가 결정할 수 있는 겁니다. 됐죠? 자, 이렇게 해서 커런트 덴서티까지 공부했습니다. 이걸 들고 그러면 옴의 법칙으로 한번 가봅시다. 지금 홀에 대해서 했습니다. 그리고 드리프트 때문에 했고요. 그래, 이거 오타가 났네. 아까 고쳤는데. 네, VDP입니다. 홀이니까요. 고치세요. 그래서 이렇게 된다라고 조금 전에 유도했어요. 이 자리에다가 넣고 싶은 게 이제 그거죠. 드리프트 홀이라서 P를 쓸게요. 뮤 P에다가 전기장. 네, 이거 대입한 겁니다. 자, 우리는 앞에 예를 들 때 P타입 실리콘 재료에 홀만 신경을 썼잖아요. 근데 사실 P타입 반도체 재료 안에도 전자 있어요. 전자가 역시 전기장이 있으면 힘을 받아서 네, 드리프트 운동합니다. 그러면 전자가 만들어내는 드리프트 커런트, 즉 JN 드리프트도 있습니다. 없는 게 아니죠. 그러면 똑같이 쓰면 되겠죠. 근데 똑같이 썼는데 여기 부호가 달라요. 이 부호가 왜 갑자기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오냐면 지금 우리 비에레 선생님 책에서는요. 전자나 홀의 이동 방향은 X 방향만 고민합니다. 원래는 뭐 3차원 운동을 하겠죠. 또 Y 방향, Z 방향에 따라 전류의 값이 바뀔 수도 있습니다. 근데 그러면 벡터를 들고 와서 이 식들을 다 표현해야 되기 때문에 꽤나 수학적으로 힘듭니다. 우리 공부하려는 본질은 반도체 내에 전자나 홀이 이동하는 그 물리 현상에 대해 관심이 있는 거지 수학을 잘하려고 하는 건 아니니까요. 전자나 홀의 이동은 네, 좌우 방향으로만 제한을 해서 1차원 운동만 생각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그렇다면 복잡한 벡터 쓸 필요 없이 더하기 빼기만 잘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가면 플러스 x고 반대로 가면 마이너스 x. 이 플러스 마이너스 기호만 잘 챙기면 되겠죠. 자, 그러면 그러니까 전자가 만들어내는 드리프트 커런트랑 이거랑 할 때 부호를 뭐 하나 빼먹은 게 있을까? 잘 모르겠으면 앞으로 돌아가면 됩니다. 앞에서 유도할 때 마이너스 챙길 만한 게 뭐가 있냐를 챙겨오면 되잖아요. 뭐 쭉 챙기면 네, 이게 전자라고 하고 이게 전기장 똑같다고 합시다. 휩쓸고 간 볼륨이라는 거에 볼륨에 플러스 볼륨이 있고 마이너스 볼륨이 있는 건 아니잖아요. 네. 근데 아마 이동 방향이 아마 이쪽이었을 겁니다. 그죠? 그러나 어쨌건 전자가 여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다고 치면 뭐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플러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고 마이너스는 여기서 여기까지 왔으니 휩쓸고 지나간 볼륨은 이 식에 뭐 똑같습니다. 다만 이게 이제 P가 아니라 N이니까 따로 이렇게 첨자로 표시를 합시다. 그럼 여기 V 똑같은 이거 전자를 알아야 되고 P 대신 N 넣으면 되겠죠?
n이 뭐 음수인가요? 아니잖아요. 부호에 뭐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세 번째 줄로 내려오면 n이고 여기 vdn이면 뭐 여기도 이제 q만 되는데 이게 문제죠. 우리가 앞서 공부할 때는 양의 전하를 띤 호를 얘기했지만 지금은 음의 전하를 띤 전자니까요. 그걸 명확히 표현하기 위해서 마이너스를 붙여주면 될 것 같습니다. 전하의 양이 음인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뭐 단위 시간당이니까 t 날아가는 거는 뭐 영향 없을 거고 요 n이고 요 vdn 이렇게 될 겁니다. 그리고 나서 마지막 단계인 일렉트론 커런트 덴서티를 계산하면 여기서 a만 날리면 되잖아요. 그럼 여기 마이너스만 붙을 겁니다. 여기 n이면 이거 이렇게 요거밖에 없죠. 변동사항이. 네. 그래서 그걸 그대로 들고 와서 뒤에다가 쓴 겁니다. 네. 자, 이제 그러고 나서 그럼 또 VDN도 모빌리티에 전기장 하면 되겠네요. 인데 여기서 조심해야 됩니다. 전기장이 아까 앞에 그림에서 왼쪽에서 오른쪽 오고 있었고요. 전자는 반대로 이동합니다. 속도도 반대 방향입니다. 그래서 전기장과 속도가 반대 방향이라서 그걸 1차원 운동으로 제한을 했기 때문에 마이너스만 넣을 겁니다. 그래서 마이너스 뮤n 2를 여기다가 잡아놓으세요. 그러면 요 마이너스하고 앞에 있는 마이너스가 상쇄되어서 이렇게 결론이 나옵니다. 자, 이제 다 했습니다. 우리가 궁금한 건 P형 반도체건 N형 반도체건 어차피 전자도 있고 홀도 있습니다. 뭐 N형 반도체건 P형 반도체건 전자가 만들어내는 드리프트 전류와 홀이 만들어내는 드리프트 전류가 있으면 그 둘은 각각 더해서 합하면 땡입니다. 그래서 이게 토탈 드리프트 커런트 덴서티가 되겠죠. 자, 그러면 위에서 유도한 1번씩, 2번씩 가지고 여기 대입하세요. 대입하는데 전기장 E는 똑같이 외부에서 인가한 전압 때문에 만들어진 거니까 공통의 항이 될 겁니다. 공통으로 묶어내고 앞에 서로 다른 거 있죠. 요거랑 요거. 그것만 둘이 더하면 됩니다. 이렇게 더하고 났더니요. J는 something 곱하기 전기장입니다. 이 something을 사람들이 부르기를 시그마라 쓰고요. 그 시그마가 컨덕티비티다, 전도도다라고 하고 이렇게 정의할 겁니다. 이걸 왜 전도도라 정의했지? 그럼 그거의 역수는 resistivity가 되겠죠? 비저항값이에요. 물질이 가진 어떤 저항의 척도가 되는 수치인데요. 그게 내가 불순물을 얼마나 넣어주느냐, 그로부터 전자나울이 얼마나 잘 이동하느냐를 뭐 어떻게 곱하고 제곱하고 루트 씌울까가 아니라 이렇게 따로따로 해서 둘이 더하면 나오는 게 컨덕티비티 또는 resistivity의 개념이었습니다. 그래서 이걸 식을 간단하게 쓰면 J는 시그마인데요. 이게요. 옴스로입니다. 옴스로. 아니 옴의 법칙은 V는 IR 그거 아닙니까? 이게 무슨 옴의 법칙입니까? 인데요. 그걸 이제 증명하러 갑시다. 진짜 옴의 법칙인지. 뒷슬라이드에 나옵니다. 뒷슬라이드까지 이거 잠깐 쉬었다가 여기를 하고 가봅시다. 자, 호모지니어슬리하게 도핑이 됐다는 건 균일하게 불순물을 여기저기 잘 박아 넣었다라는 뜻입니다. 요즘 반도체 공정 기술이 잘 고급화가 잘 돼서 가능합니다. 전압을 플러스 마이너스로 배터리 껴서요. 전류를 흘릴 겁니다. 뭐 이것도 잠깐 언급한 대로 그냥 저항이 하나 달려있는 간단한 회로입니다. 이 실리콘 소재의 폭하고 높이, 그러니까 두께죠. thickness, T, 그다음에 이거 width, 폭입니다. thickness. 그다음에 length입니다. 가로 세로 높이입니다. 이렇게 이따 칩시다. 이때 이 새까맣게 칠한 이 샘플, 실리콘 샘플의 저항값은 어떻게 측정할 수 있을까요? 인데요. 옴의 법칙 아닐까요? 저항은 V 나누기 I 하면 됩니다. 이건 내가 전압 얼마 주고 전류계를 들고 와서 측정하면 얻을 수 있는 값입니다. 측정을 하면 얻을 수 있습니다. 또 한 캔에서는요. 이 소재가 가진 고유한 resistivity 값이 있을 겁니다. 단위가 옴 센티미터였어. 여기에다가 뭔가를 곱해가지고 바로 기하학적인 어떤 크기죠. 이 샘플이 당연히 뭐 매우 길 수도 있고 매우 짧을 수도 있고 두꺼울 수도 있고 얇을 수도 있고 폭이 넓거나 좁을 수도 있습니다. 이 표현을 잘해야 됩니다. 랭스가 뭐 크다 작다 이렇게 하면 합니다. 랭스는 long, short 두 개로 영어책에 나올 거고요. 이게 한국 사람들이 이런 말을 그냥 뭐 키가 크다, 다리가 크다 이렇게 해도 다 알아듣잖아요. 다리가 크다는 표현보다는 다리가 길다는 말이 엄밀히 맞잖아요. 근데 그냥 뭐 우리 뭐 어떤 시편의 랭스가 뭐 그냥 크다, 작다 해도 다 알아들어요. 그게 길다, 롱, 쇼트의 개념인 거. 근데 미국 사람들은 이런 거에 좀 예민합니다. 폭은요, 폭이 롱, 쇼트라고 안 합니다. 폭은 내로우하냐, 좁으냐,
아니면 와이드하냐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 뭐 구두를 살 때 보면 특히나 막 나처럼 큰 사람은 볼이 넓어야 돼서 와이드형 구두 이런 거 팝니다. 그때 롱형이라고 안 하죠. 롱은 발 길이죠. 뭐 280, 290 뭐 이런 길이 표현할 때. 그다음 이 두께도요. 띡하냐, 띵하냐 이렇게 표현하죠. 네, 이걸 롱, 쇼트, 하이, 로 이렇게 표현 안 합니다. 좀 명확하게 이 부분 한번 챙겨가길 바랍니다. 이제 다시 원래 얘기로 돌아왔어요. 그러면 이 소재가 가지고 있는 비저항 값에다가 내가 궁금한 건 저항이니까요. 둘의 관계를 만들려면 여기에 뭔가 이 샘플이 가지고 있는 고유한 length, thickness, width의 개념이 들어가야 될 겁니다. 뭐 이미 고등학교 때 학습한 대로요. 이 전류가 잘 이동하려면 이 단면적이 넓으면 당연히 저항이 작아지겠죠? 뭐 1차선 도로보다는 100차선 도로가 훨씬 자동차들이 빨리 빠지잖아요. 그래서 여기는 면적이 돼야 되니까 위스에다가 두께를 곱할 거고요. 그다음에 전자가 이동해서 통과해야 되는, 홀이 이동해서 통과해야 되는 거리는 랭스에 해당하니까 여기 L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표시했습니다. 같은 단위입니다. 저항 옴으로써요. 자, 이걸 들고요. 앞에서 유도한 J는 시그마 E라는 것과 V는 IR이 정말로 같은 식인지 확인을 합시다. 어디서부터 해볼까요? 전기장, 이 내부에 인가된 전기장은요. 내가 전압 V를 가했고 길이가 L이잖아요. 그래서 전기장은 V를 L로 나누면 됩니다. 그 다음에 저항 R은요. 로에다가 저기 면적 WT에다가 L 이렇게 표시할 수 있었습니다. 자, 한번 그리고 여기 있는 전류 밀도 J는 요 커런트 I를 요 단면적 WT로 나눈 거죠. 그래서 J는 I를 WT인데 WT를 하지 말고 에어리아 면적 A로 바꿉시다. 편하게 하나로. 어차피 같이 들고 갈 변수라서요. 자, 그럼 이제 대입해 봅시다. J는 시그마 E라고 했는데 J 자리에 전류 나누기 면적 넣고요. 시그마가 아까 뭐라고 했어요? 시그마가 로우분의 1이라고 했죠? 자, 그럼 여기다가 시그마 자리에 로우분의 1을 넣고요. 전기장 E 이거 아까 요렇게 표현하죠. 단위 길이당 전압차. 그래서 L분의 V 이렇게씩 바꿨어요. 자, 그런 다음에 V는 하고 쓸게요. 로 넘어가고 L도 넘어갑니다. 그러면 로 넘어오고 L 넘어오고 A 내려가고 I 이렇게 되죠. 그 다음 뭐죠 이거? R이죠. 보이나요? J는 시그마 1하고 유도했던 식이 V는 IR입니다. 똑같은 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공부했던 V는 IR이라고 하는 개념은요. 이렇게 회로도를 그렸을 때 이 저항 하나가 가지는 면적, 길이 이런 것들을 다 포함해서 옴이라는 단위로 해서 양단의 V와 I의 관계를 표현했다면 조금 전에 공부한 J는 시그마 E라고 하는 개념은요. 단위 면적당 또는 뭐 단위 길이당 이런 개념이 여기 단위 길이당 전압, 단위 면적당 전류 이렇게 들어가 있는 개념이고 그 사이에 저항에 매칭이 되는 개념이 결국은 컨덕티비티 또는 리지스티비티구나. 이걸 뭐 전압을 굳이 맞춰 쓰자면 이렇게 쓰면 되겠죠. 네, 로 E. 이게 V가 되고 얘가 I가 되고 비장이 R이 되는 이러면 좀 매칭이 훨씬 잘 될 것 같네요. 이렇게 이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태까지 학습했던 9월달 한 달 내내 도핑 어쩌고 저쩌고 뭐 결정 재료부터 출발해가지고 여기까지 왔는데 V는 IR을 공부하고 있었던 겁니다. 네, 그 중에 하나로 드리프트 커런트 공부하고 있는데 옴의 법칙입니다. 하지만 J는 시그마이고 그 안에 모빌리티의 개념부터 해서 굉장히 많은 개념이 하나의 변수에 녹아 들어가 있다는 점 기억하길 바랍니다. 앞에서 하나 안 다룬 게 있고 뭐 요 문제는 책에 있는 예제 문제인데요. 이것만 간단하게 잠깐 짚고 한 2, 3분만 쉽시다. 뭐 보론, 네, 보론 말 안 해도 이제 제가 외우라고 했잖아요. P타입. 네. 꼭 시험 치면 물어봐요. 보론이 3족인가요? 5족인가요? 하고 물어보는데요. 안 가르쳐 줄 겁니다. 보론은 외우세요. 그다음에 아세나이드하고 포스포러스는 5족입니다. 또는 그 정도는 외웁시다. 반도체를 전공한다면서 보론이 3족인지 5족인지 모르면 그건 부끄러운 일이니까 외우고요. 16승으로 도핑이 된 실리콘 샘플이 있습니다. resistivity, rho를 구하세요. 잖아요. 억셉터 넣고 도너 안 넣었다는 얘기입니다. 억셉터가 도너보다 많으니 이건 P타입일 거고
P는 Na-ND니까 16승일 거고, NP는 Ni 제곱을 이용해서 매스 액션 롤을 써서 전자는 이 정도 있을 거고, 문제에서 물어보는 롤은 시그마분의 1이고 시그마는 이렇게 쓰는데, 뭐 이게 지금 P가 N보다 월등히 크니 얘는 있으나마나 하겠죠. 계산해봤자. 뭐 당연히 뮤n이 어떻게 되냐 이 고민도 있어야 되나. 아까 그래프 기억나죠? NA 더하기 ND 있고 이쪽에 모빌리티에서 이렇게 하다 툭 떨어지고 이렇게 하다 툭 떨어지고 이게 뮤n이었고 이게 뮤p였죠. 근데 요 갭이요. 뭐 기껏해야 1000배입니다. 근데 N과 P의 값은 지금 1000배가 뭐예요? 1조 배 차이 납니다. 이게 무시해도 됩니다. 이렇게 될 거고요. Q 자리에 넣고 P 자리에 넣고 뮤p는 이 그래프에서 읽어오는 겁니다. 읽어오면 450 해서 계산하면 이 정도 나옵니다. 16승 정도 되게 P타입 실리콘 만들면 리지스티비티가 그냥 뭐 1옴 센티미터 정도 되죠. 근데 순수한 퓨어 실리콘의 경우에는요. 10에 한 4승 옴 센티미터 나옵니다. 벌써 도핑만 해도 저항의 정도의 지표가 되는 리지스티비티가 10,000분의 1 가까이 줄어들었다라는 점. 이게 반도체 집적 회로 안에서요. 저항의 값을 10,000배씩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근원이 되는 겁니다. 회로를 설계하다 보면 어떤 데는 저항이 좀 높은 게 필요하고 어떤 데는 작은 게 필요한데 이런 기법을 쓴다. 그 뒤따르는 불순 얘기도요. 도펀 컴펜세이션인데 이게 컴펜세이티드 세미컨덕터 설명할 때 한번 했던 겁니다. 기존에 이미 앞에 예제 문제예요. 그 보론 16승 넣은 거예요. P타입 실리콘 샘플에다가 추가로 어디셔널리 하게 아세닉을 17승 넣는 겁니다. 이때 리지스티비티는 어떻게 되느냐 계산해봐라 인데요. 여기서 이제 제가 맨날 시험에 많이 내면 학생들이 골탕을 먹는 포인트가 나옵니다. 이미 있는 보론에다가 도너를 더 많이 때려 넣습니다. P가 N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compensated semiconductor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이 경우에 전자의 농도는 뭐 10배 되면 제가 무시하라고는 했으나 여기서는 좀 더 깐깐하게 한번 들어가 봅시다. 전자의 농도는 ND-NA인데 17승에서 16승을 빼니 엄밀히는 9 곱하기 10의 16승이 됩니다. 그럼 NP는 NI 제곱을 쓰면 P는 대략 이 정도 나옵니다. 그럼 이걸 들고 리지스티비티의 수식의 값을 넣으면 되겠죠. 뭐 여전히 N이 P보다 월등히 큰 상황이니까요. 16승 3승. P는 무시하고 얘만 넣고 계산을 쭉쭉 하면 그냥 될 것 같으나 사실은 문제가 되는 게 이겁니다. 요 뮤n. 요거 그냥 17승이니까 뮤n 가서 17승 읽어오면 박살 납니다. 앞에 그래프로 가겠습니다. 요겁니다. 지금 17승에 도너가 들어가 있고요. 억셉터는 16승입니다. 둘을 더해보면요. 1.1, 10에 17승입니다. 여기서 이거 데이터 읽어보면 땡 틀린 거예요. 요 1.1대는 여기서 읽어야 돼요. 이거 대충 뭐 비슷한 거 아닙니까? 근데 제가 시험 문제는 이게 테이블로 줄 거예요. 1.0일 때 1.1 속혀 먹으려고 1.0일 때 여기서 탁 답 읽어가지고 요 값 모빌리티 값 찾아가지고 저기 수식에 대입하면 틀리게 나오게 만들 겁니다. 라고 이렇게 선언까지 했는데요. 시험 치잖아요. 틀립니다. 네, 제발 이번 학기에는 그런 일이 안 생기기를. 네, 이 600이라는 숫자 아무 때서나 나온 게 아닙니다. 네. 1.1 곱하기 10의 17승인 X축에서 읽어서 모빌리티 얻어낸 겁니다. 자, 그렇게 하면 0.12가 나오죠. 이것도 데이터만 보세요. 분명히 앞에서 정답이 1.4, 1.45cm였잖아요. 지금은 값이 0.12까지 낮추어졌습니다. 무려 10배나 또 낮추었습니다. 이렇게 불순물만 넣어도 물질이 가지고 있는 리지스티비티의 값이 막 10배 단위로 이런 걸 이제 오더 단위의 변화라고 표현을 합니다. 오더 수준의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점. 이게 실리콘 반도체 재료가 가진 유니크한 특징입니다. 나중에 다른 신물질을 써서 반도체 칩을 만들어야 되는 세상이 언젠간 오겠죠. 그럴 때 실리콘 반도체 특성만큼 나오는지를 평가해야 될 때, 야, 그 새로운 물질 걔는 뭐 도핑하면 이런 거 리지스티비티 막 10배, 10,000배, 100만 배씩 바뀌어요? 그게 유일한 단점입니다 하면 마음속으로 때려쳐. 저건 상용화 안 되겠구나. 대신 그렇다고 무작정 배척할 필요는 없습니다. 내가 쓰는 실리콘 칩에 저 신물질을 가지고 만든 칩을 섞어서 이종간, 그러니까 서로 다른 칩이죠. 칩을 잘 연결해서 뭔가 성능을 낼 수는 없을까?
이렇게 생각하는 게 공학도의 정상적인 생각이지. 약간 이기적으로 또는 배타적으로 쟤는 내가 하는 연구랑 상관없는 거지. 전 경쟁사잖아. 우리 비즈니스를 하는 경쟁업계에 있는데 뭐 새로운 물질 들고 와서 뭘 하겠다고. 쟤를 짓밟아 없애야 내가 돈을 계속 벌 수 있을 거야. 이렇게 나쁜 생각하지 말라는 겁니다.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입니다. 손해보고 살라고. 좀 더 손해보고 넉넉한 마음으로 살면요. 나중에 훨씬 크게 얻습니다. 공학 기술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시간 또 이게 집중도를 높이기 위해서 한 2, 3분만 쉽시다. 3시 1분이니까요. 3시 5분 되면 그러니까 여기 어디 갔습니까? 홀짝 하나 뛰어넘어온 요 슬라이드 잠깐 설명하고 그 뒤 얘기로 가겠습니다. 잠깐만 쉬었다 5분 해봅시다.
네, 잠깐 잘 쉬었죠. 머리를 중간중간 자주 식혀주면 수업에 집중도 잘 되고요. 네, 훨씬 더 몰입감도 좋고 이해도 잘 되고 학부 때도 수업을 이렇게 해주시는 교수님이 아직도 기억에 나는데요. 윤태홍 교수님이라고 전기전자공학부에 아직 재직 중인 교수님입니다. 시노미 시스템 명강의 해주시는 분인데요. 아마 그 유튜브에도 시노미 시스템 강의를 그 윤태홍 교수님께서 다 올려주셨더라고요. 2019년에 강의하신 20년인가? 코로나 전에 이미 하셨던 것 같은데요. 뭐 굉장히 강력히 추천하는 수업입니다. 우리 뭐 예를 들어 반도체공학과 학생들 시노미 시스템 수업을 누가 강의하실지는 아직 정해지진 않았지만 혹여 뭐 어느 교수님이 하시더라도 당연히 잘 하시겠지만 개인적으로는 시간이 되면 이런 통신 신호나 뭐 반도체 칩이라는 게 결국은 외부에서 들어오는 신호들을 어떻게 이해하고 처리를 하고 처리한다는 게 더하고 곱하고 빼고 뭐 아니면 컨볼루션 이렇게 연산을 하고요. 그러고 나서 어딘가에 저장을 할 거고요. 필요하면 다시 끄집어내서 뭐, CPU가 달라고 하면 줘야 되고 사용자가 달라고 하면 그 전자 시스템이 그 정보를 토해내야 되겠죠. 그런 일련의 신호를 다루는 시스템들이 어떻게 엮여 있고 어떻게 수학적으로 설명이 되는지 굉장히 중요한 교과목입니다. 전자공학을 전공하면서 시노미 시스템 수업을 안 들으면 그거는 북한의 간첩이라면서 자기네 수령인 김정은 이름을 모르는 것과 똑같은 얘기입니다. 그만큼 중요한 얘기니까요. 기회가 되면 또는 방학 중에 난 할 게 없습니다 하면 시노미 시스템, 특히 MIT 교수인 오펜하임 교수님이 쓴 명저가 있습니다. Signals and Systems라고. 그 책을 독파를 하면서 공부해 보길 바랍니다. 특히 수학을 좋아하는 학생이라면 야, 내가 공부한 이 수학이 이렇게 전자공학의 통신 시스템, 그 통신 시스템을 가동하는 반도체 칩들이 도대체 이 수학이랑 어떻게 연관이 되어 있는지를 보여주는 너무너무 재미난 수업일 겁니다. 물론 수학이 힘들기 때문에 재미나지 않을 수도 있지만 네, 그래도 내가 공부한 수학을 이런 데다 써먹는구나. 인류가 만들어낸 정보통신 혁명이니 어쩌고 저쩌고 하는 얘기, 그거의 실체가 시노미 시스템에서 대부분 다 드러납니다. 놀라운 얘기는 그 학문은 100여 년 전에 이미 완성되어 있었습니다. 문제는 그런 완성된 이론을 구현할 하드웨어가 없어서 이제서야 5G, 6G 이런 얘기들이 나오는 겁니다. 뭐 인공지능도 마찬가지죠. 뭐 1980년대 한번 휩쓸었습니다. 지금의 인공지능 뭐 붐보다 더했습니다. 인공지능 세탁기도 내가 어릴 때니까 1980년 후반 88 올림픽 열릴 때인 것 같습니다. 인공지능 세탁기를 집에다 들여놓은 걸 본 게 아직도 기억이 나는데 지금 보니 그건 인공지능이 아닙니다. 그냥 물 몇 번 더 넣을 거냐, 세제 양을 얼마나 넣을 거냐 이런 단순한 센서를 넣어서 인공지능이라고 포장해서 판매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의 인공지능과 지금의 인공지능은 차원이 다르죠. 뭐 지금은 메일을 쓰거나 페이스북이나 뭐 이런 거 해봐도 광고도 맞죠. 우리가 어디를 클릭하느냐에 따라 관심 분야를 알아서 바탕으로 저기 고객별로 다 광고도 다르게 나가고 있잖아요. 뭐 그런 것도 하나의 인공지능 서비스가 될 겁니다. 어찌되었건 딴 얘기 그만하고 하던 얘기 마무리를 하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도핑에 대한 왜 이러냐? 네. 이 슬라이드에 대한 얘기 잠깐 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앞서 리지스티비티 계산을 했고요. 뭐 컨덕티비티에 역수했는데요. 컨덕티비티를 구성하는 게 결국은 Qn μn과 QP 뮤피였으나 이제 N형 물질인 경우에는 아까 예제에서 풀어봤죠. N이 P보다 월등히 크니까 이 D텀을 다 날려서 얘만 계산하면 됩니다. 뭐그 얘기입니다. 뭐 P형도 그렇게 하면 됩니다. P만 계산하면 될 겁니다. 근데 문제는요. 네, N타입, P타입에 대해서 그래서 그림을 그린 겁니다. 리지스티비티에 대해서 네, 도펀트의 양, NA하고 ND죠. 그걸 이용해서 N타입, P타입에 대해서 그렸는데요. 이 그림은 적용하면 안 된대요. compensated material. 아까 예제에서 봤죠. 보론인데 아세닉 더 넣은 거예요. 그런 데서는 이런 그래프 함부로 쓰면 안 됩니다. 앞으로 기본적인 값들을 읽어오는 연습들을 할 때요. 리지스티비티 도펀트니까 그냥 뭐 17승이니까 내가 계산한 거는 아세닉 16승, 보론 16승에 아세닉 17승이니까 뭐 대충 10배니까 17승 있다 치고 보자. 17승에서 N타입이니까 17승이니 여기 읽어서 그냥 대충 뭐 이 정도 되겠네. 이러면 안 된다고요.
이 그래프는 도대체 어디서 나왔는지를 끊임없이 고민을 하세요. 그냥 막 갖다 쓰지 말라는 워닝 메시지를 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쓰면 되고요. 또 하나 여기 재미난 거는요. 이게 지금 Y축이 불순물의 양이니까 이게 N, 스몰 n하고 N 타입 봅시다. N일 거고 X축은 로죠. 둘이 그냥 Y는 X분의 뭐 어떤 상수값인 관계니까 뭐 양쪽에 로그를 취하더라도 네, 일직선이 나와야 될 것 같은데 일직선이 안 나오고 이렇게 가다가 뭔가 쭉 내려갔다가 쭉 가기도 하고 좀 이상해요. 특히 유난히 N형과 P형을 한번 비교해 보세요. N형이 유독 뭔가 이런 걸 이제 험프라고도 표현하는데요. 그러니까 약간 커브가 우글쭈글한 거죠. P형은 별로 안 그런데 왜 N형은 유독 험프가 많아 보일까요? 라고 질문하면 대답할 수 있나요? 우리 공부한 거에 힌트가 있는데. 시간이 많으면 토론도 하고 네, 더 하면 좋은데요. 정답을 공개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한번 1초라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왜 N형이랑 P형이랑 저 데이터가 다를까? 뭐가 달라서 다른 걸까? 네, 이놈이 정답을 머금고 있는데요. 그 정답은 앞에 슬라이드에 가보면 여기입니다. 이 슬라이드에서요. 도핑의 양이 증가하면서 모빌리티가 감소했는데요. 홀은 별로 안 변했는데 일렉트론은 엄청나게 변합니다. 요놈 때문입니다. 그래서 뒤에 계산을 하러 가보면 여기죠. 결국 이 슬라이드를 얻게 된 거는 리지스티비티를 여기 놓고요. 도핑의 값을 건드려서 그죠? 스몰 n을 건드린 여기 이제 컴펜세이티드 머티리얼을 안 한다고 했으니까 이게 ND만 있는 거예요. 결국 ND 리지스티비티를 놓고 봤을 때 왜 유독 N타입에만 이렇게 심한 변화가 생기느냐? 네, ND에 따라 모빌리티의 값이 유독 전자의 경우 많이 바뀌기 때문에 저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이런 것들을 제가 대답하기보다요. 본인이 매트랩이라는 간단한 컴퓨터 프로그램을 이용해서 앞에 있는 이 그래프를 라이브러리 파일로 만들어서 하나의 데이터로 인식시키고요. 이거로부터 도핑 농도별로 전자의 모빌리티가 얼마 되는지 다 긁어오면 되겠죠. 긁어와서 이런 로랑 뮤의 관계를 놓고 로그 플랫이죠. X축, Y축 둘 다 로그 스케일로 로그 플랫을 한번 그려보면 이거 걔 때문이구나. 모빌리티가 많이 변해서 15승에서 18승 사이 걔 때문이구나 하고 느낍니다. 근데 이걸 직접 코딩해서 그려보지 않고 그냥 그렇다더라 하고 넘어가면 지금은 넘어갈지 모른지하죠. 시험 문제가 나오면 이 내용을 내가 바꿀 수는 없잖아요. 똑같이 물어보면 똑같이 대답을 해서 A 플러스를 받겠죠.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나중에 현업에 가서 이 비슷한 일들을 할 때 그냥 그렇다더라 하는 것보다는 내가 직접 해서 그게 그렇다를 머릿속에 넣고 그걸로 연구개발을 제대로 해야지. 그냥 그렇다더라. 이건 몰라. 그냥 넘어가. 이거 하면 월급 더 준대? 이거 하면 뭐 승진시켜준대? 그런 물질적인 명예욕이나 이런 거에 의해서 그 R&D 하면 안 돼요. 그냥 정말 좋아서 계속 R&D를 쭉 해나가야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이런 사소한 것도 한번 고민을 던져보고 직접 데이터 넣고 코딩도 해보고 하는 연습들을 하라라는 차원에서 하나의 예를 들고 온 겁니다. 내가 이거 안 가르쳐주고 나중에 시험 문제 이거 왜 이럴까요? 물으면 더럽게 어려운 문제라고 생각한 학생들도 있을 겁니다. 근데 이렇게 풀어주고 다 까발려서 다 보여주면 저런 거하고 비슷한 게 또 뭐가 있을까 하고 눈에 불을 켜고 찾을 겁니다. 네, 그런 거 비슷한 것도 어딘가 있을 겁니다. 잘 찾아서 보길 바랍니다. 자, 예제까지 다 했고요. 뭐 이거 온도 디펜던시 한 이 예제 문제는 뭐 너무 쉬워서요. 그냥 한번 스스로 읽어보세요. 뭐 300켈빈, 400켈빈에 당연히 리지스티비티가 증가하는 건 당연한 거고 직관적으로 봤을 때 포논 스캐터링이 도미넌트 하니까요. 뭐 그 숫자로 한번 계산해 본 겁니다. 쭉 읽어보길 바랍니다. 시간이 벌써 또 15분이 다 됐네요. 요 뒤에 얘기를 좀 더 하면 좋은데 일단은 네 포텐셜 카이네틱 에너지는 예전에 한번 살짝 언급한 적이 있는데요. 위치 에너지에 대한 개념까지 해서 위치 에너지라고 해석하는 것도 조금 안 맞긴 한데 포텐셜이라는 게 잠재된 거잖아요. 뭐 위치 내가 해수면 기준으로 몇 미터 높이에 있느냐가 잠재된 나의 에너지니까 포텐셜 에너지 맞긴 하나. 뭐 그걸 우리는 고전 물리학에서는 위치 에너지다라고 표현을 했으나 반도체 물리에서는 위치라는 표현이 맞는지 모르겠습니다. 어쨌건 네, 여기서부터 다음 시간에 목요일 날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때는 건강한 모습으로 강의실에서 보도록 합시다. 수업 듣느라 고생했습니다. 수고했습니다. 오늘 강의는 녹음을 했으니까요.
유튜브에 또 참고하라고 올려두겠습니다. 수고했습니다.